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21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밖에서 시를 하고 있네요. 좀 약간의 잡음이 들리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9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해도 서운해하고 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해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구선수가 타자로서는 3할 이상 치면 되잖아요. 근데 4번 연속 삼진 당할 때도 있고 그날 안타를 한 번도 못 칠 때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또 병살타 치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시즌이 끝났을 때 내가 3할 때 타율을 유지했는지 그 외 말고도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목표로 하는 연평균 15% 수익을 내는 그 목표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도록 온 트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지나가고 난 장에 대해서 항상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목표가 내가 저것도 샀어야 되고 이것도 샀어야 되고 그거 다 맞추면 연평균 150% 난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연평균 150%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자책을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왜 너 이것도 안 샀고 저것도 안 샀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쉬움은 참 많습니다. 아쉬움은 올해 장도 되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많은 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올해 반도체 관련 예측이 잘 맞는 듯하네요. 그렇게도 전자만 또 계속 매수한 이유가 이거였네요. 정말 독사 같은 분들이세요. 요즘처럼 출렁이 난 장에서 좋은 주식들은 매수 기회를 한 번씩은 주네요. 보냉제 업체도 그렇고 미용기기 업체나 기판 업체도 그렇고 하셨습니다. 나는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처음부터 횟수를 세지 않는다.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카운트를 한다. 그때부터가 진짜이니까. 전설의 복수 무하마드 알리가 챔피언이 된 비결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알리처럼 고통을 즐기는 경지까지 오르지는 못해도 그것을 겪으며 감당해내는 인내심은 꼭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의 성세와 부침을 32여 년간 견뎌오신 전문인 같은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자, 무하마드 알리나 이 역사적인 이 스포츠 선수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비교도 안 되죠. 제가 최근에도 윗몸 일으키기가 아니라 이거 푸시업, 푸시업을 또 한 3주 꾸준히 했었거든요. 3주 하니까 확실히 뭔가 좀 근육이 붙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좀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우나에서 그 푸시업 하는 게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도 이래 하다가 귀찮고 힘들어 하면서 손 놓아버리고 최근 안 한 지 또 거의 2주 됐습니다. 2주 되다 보니까 근육이 또 금방 빠져요. 금방 빠집니다. 그런 모습, 제 모습을 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처음부터 횟수를 세지 않고 오히려 힘들 때부터 카운트를 한다는 이 무하마드 알리.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 정신으로 육체를 지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아침에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이 시간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 뭘 해야 돼. 네, 그런 식으로 이 정신이 몸을 지배하고 계신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네,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보면 놀 때는 지배합니다. 놀 때는. 네, 저보고 아니 그 나이에 축구를 어제 밤에도 제가 밤에 어린이 대공원 축구장 가서 그 20, 30대 애들이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절반 이상이고 우리 30대, 40대 몇 명 있었고 50대는 저밖에 없죠. 네, 저밖에 없는데 그 20, 30대 애들하고 왼쪽 레프트 윙을 3게임 찼으니까요. 한 게임은 심판 보고 2시간 내내 그러면서 엄청 뛰어다녔거든요. 놀 때는 제가 정신이 제 몸을 지배합니다. 놀 때는. 근데 뭔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보면 그래서 제 스스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다시 녹음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편안한 목소리로 하셨는지 하셨습니다. 정말 그 35분 딱 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마이크를 제대로 안 켜고 하는 바람에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또 다시 찍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제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좀 빨리 빠르게 그걸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걸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살리던가 할 건데 뭔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그 차 주차하다가 옆에를 살짝 뭐 박든지 뭐 그래서 뭐 라이터가 깨지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막 되게 한심스럽고 그러다가도 빨리 체념을 합니다. 계속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빨리 체념을 하고 다시 찍자. 네, 다시 찍으면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한 번 더 다시 찍으면 좀 더 말도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것 없이 좀 더 이렇게 플루언트하게 유창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냥 다시 찍습니다. 지나간 거에 좀 그래도 담담한 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한 번씩 보면 큰 실수 같은 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어주고 그 실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냥 잊어버립니다. 항상 체슬리 라이팅, 가스라이팅 당하며 어려운 시간도 마음 편히 지냅니다. 긍정의 힘 주셨어도 감사해요 하셨고요. 어려운 장애 체슬리 컨텐츠 매일 챙겨보며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전문의 워메시막과의 줄다리기는 시간과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오늘도 무조건 50분대 안으로 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1시간 넘어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봐도. 전문의 방금 퇴근길 브리핑 보고 왔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 사느니 비트코인 사는 게 낫다면서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MP에는 왜 포함되어 있었던 걸까요? 지난달부터 인턴 시작한 새내기라서 MP 따라 담다가 손절한 종목이 많이 생겨서 힘드네요 하셨는데 우리 MP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었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다고요? 네, 제가 지금도 방금 확인해 봤거든요. 없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있었으면 투자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션과 김승일 선수가 세운 루게릭 전문 병원인데 올 초에 많은 사연을 안고 어렵게 개원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하면서 승일 희망재단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아침에 반포 운동장에서 공을 찰 때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그 전에 보면 아주 정말
이 뛰는 폼만 봐도 와, 저 사람들 스피드도 있고 몸에 이 흔들림이 없이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트랙을 도는데 딱 봐도 이 수준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리 질질질질 끌면서 뛰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럴 때 와, 되게 이렇게 좀 폼이 좋은 사람들, 예, 그렇게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영표 선수, 한 명이 가수 션, 그리고 한 분 더 있었는데 그렇게 세 분이서 야, 트랙을 도는데 멀리서 봐도 예술입니다. 예. 저는 수익 가치주 설명 들으니 SK 하이닉스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또 시클리컬 가치주이기도 하죠.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긴 줄 못 느끼고 잘 들었는데요 하셨고요. 네. 자, 9월부터 바빠서 정신없다가 이번 달 들어서야 건강검진 받았는데 병원에서 조직검사까지 권해서 받았는데요. 다행히 악성이 아니라서 간단한 수술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지, 만일 끝이 머지않았다면 어떻게 정리할지, 잘 해결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떠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네, 요 책의 저자, 그죠?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 이 마취과 의사도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 딸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게 당연한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건강 관리 챙겨야 되는 거고요. 항상 뭔가 이렇게 병이 생기고 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최상무도 최근에 담낭을 제거했잖아요. 담낭에 용종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용종이 진행되는 속도가 좀 빨라 보이니까 일단 잘라서 나중에 그 조직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저는 살짝 조직검사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담낭을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렸더라고요. 제거하고 나서 그 조직을 검사해봤더니 다행히 악성은 아니더라 뭐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참 우리가 뭐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과정을 믿고 충실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떠한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채슬리와 함께 축적되어 가는 시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웜의 신방 영상 기록 세우려고 하시는 줄 알았네요. 정말 그저께 1시간 20분. 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20분이라고 해놓고, 네, 그게 120분인 줄 착각했더라고요. 어제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거 60분에 또 60분 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1시간 20분이면 80분이지. 그게 왜 60분에 60분 더 120분이지? 네, 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은 없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골프 이소미 선수와 임진희 선수가 나오는 방송을 봤습니다. LPGA 첫 해에 부진한 성적에도 좌절하지 않고 맹연습을 했다던 두 선수도 전문인과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연습하면 언젠가는 된다. 내 스윙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건 되는 거다. 자신의 노력과 과정을 스스로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아닐까요? 늦은 밤에 그러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참 그 맹연습, 네, 뭐 어떤 일이든 거죠. 네, 그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 됐던 이 임계치에 도달을 해야, 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을 해야 우리가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근데 100도가 되기 전에 불을 열심히 때웠는데 에이 뭐야, 왜 물이 안 끓어. 네, 그러면서 95도에서 딱 그만뒀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100도가 되면 무조건 물은 끓는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면, 여기 내 스윙이 틀리지 않았다면. 예, 잘못된 방법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시세 쳐다보고 있고 내 주식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나 막 쳐다보면 그거는 하나도 노력이 아닙니다. 연습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벌써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보면 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 60개월 이평선이 2750 정도입니다. 2011년, 2018년, 2021년 이평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진 다음에는 여지없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750이 저도 설마 하면 믿기지 않지만 염두에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 60개월 선이면 5년이잖아요. 그죠? 5년.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신데 5개월 이평선, 그리고 여기가 20개월 이평선, 여기가 60개월 이평선이겠죠. 60개월 이평선이 진짜 2753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왜 60개월 이평선을 얘기를 하셨는지 보시면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5개월 이평선을 깨고요. 20개월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할 때 반등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깨집니다. 깨지면서 5개월 이평선이 저항이 되면서 계속 빠지는데 여기 주황색이 60개월 이평이거든요. 예, 결국 이걸 깼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이게 뭐겠어요? 120개월. 120개월이면 10년 이평선이잖아요. 제가 얘기했다. 10년 이평선 밑에서는 사면 여기서는 레버리지를 질러야 된다고. 이까지 빠질 줄은 모르지만 예, 이까지 120개월 이평, 10년 이평을 깨면 여기서는 눈 감고 사야 된다고. 예, 요때 그랬고, 그 다음에 요때도 그랬고요. 23년 10월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4월 트럼프가 만들어준 대박 앤 세일 때도 10년 이평을 깼습니다. 예, 근데 이번 말씀대로 60개월, 5년 이평을 요때 깼었잖아요. 이 고점 치고 나서 깼고, 자, 그 전에 2017년, 18년 요때 고점 반도체 랠리일 때 2017년, 18년 요때도 1월 달에 고점 치고 빠지는데 5개월 이평 깨지고 20개월 이평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2018년 10월 달에 박살납니다. 미국 시장이 이때 큰 폭으로 빠지죠. 그리고 11월 반등 들어오다가 다시 빠지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요 60개월 이평선을 깹니다. 네, 그래서 이분 말씀은 아니 그 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60개월 이평을 깨던데 하셨는데 요때가 차화정 장세 때거든요. 2009년에서 11년까지. 예, 요때도 보면 거의 N자 모습을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큰 폭으로 5개월 이평 깨고 데드크로스가 날 때쯤 반등이 들어오고 근데 요때 60개월 이평선 여기도 살짝 깼어요. 깼는데 고점 대비 겨우 5개월 만에 깨버립니다. 5개월 만에. 자, 이때는 2007년 미래세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요때 오른쪽 어깨 만들고 빠졌을 때 또 60개월 이평을 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60개월 이평이 이번에도 조정을 받으면 결국은 깨게 된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1년은 걸리죠. 네, 그 전에도 1년은 걸립니다. 네, 그 1년은 걸리는 사이에 이 60개월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죠? 60개월 전에 월 가격이 계속 빠지고,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 5월에서 내년 10월 정도까지는 이 60개월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면 3,050원저리에서 3,100, 그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3,100이나 2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제가 이 변곡점 이런 거는 잘 맞춰도 이 떨어질 때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올라갈 때는 도대체 얼마까지 또 오버슈팅이 있는지 그런 건 잘 맞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JDW0611이셨습니다. 전무님, 처음으로 주식 관련 질문을 드려봐요. 제가 채슬리의 실질적 정신적 도움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최근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도 큰 확신 주셔서 과감히 담았고요. 다만 네이버 주식만큼은 제가 알을 품듯 올 초에 담아서 여태 안 팔고 이슈 있을 때 추매도 하고 떨어질 때 더 담고 해서 비중이 꽤 높아진 상태랍니다. 근데 MP에서 상당 부분 덜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찌나 아프든지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MP 변경을 할 때 우리 오석 대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에는 이 주식이 훨씬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서 어떤 주식을 팔고 비중을 줄이고 이쪽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벤치마크 MP 시장을 이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최근에 전자나 하이닉스가 없으면서 시장을 되게 언더퍼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언더하게 되면 없어서 아쉬운 종목을 빨리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펀드, 벤치마크 펀드를 운영할 때 방법이고요. 근데 개인 계좌나 이런 거는 벤치마크를 가지고 하는 펀드는 아니잖아요. 절대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절대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확신 있는 주식만 딱 이렇게 압축해서 들고 있는데, 이번처럼 금융지주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증권주가 올라간다든지, 특히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가면, 그러면 그 비중만큼 없으면 반드시 시장을 언더퍼폼 하게 됩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매니저들이 당장 요 주식보다는 요게 더 세게 갈 것 같다 싶으면 굳이 무슨 큰 악재가 아니라도 비중을 줄이고 옮겨 타게 됩니다. 그 비중을 줄이고 옮겨 탈 때 예전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이 네이버 같은 주식은 사실 자산주 개념이 아니라 그 퀄리티 주식, 블루칩 개념이잖아요. 블루칩이다 보니까 작년 조방은 올라올 때도 그랬고 이 성장주가 갈 때보다는 느립니다. 그죠? 근데 떨어질 때는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도 해주죠. 최근에 월마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네이버 자체에 이 회사는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비중을 줄였다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요런 성장주가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네이버를 줄이고 이쪽으로 옮겨 탄다.
이런 관점으로 MP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런 퀄리티 주식은 수익 가치주잖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수익 가치주입니다. 수익 가치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주가가 다 올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네이버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믿고 그냥 계속 담아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도 좋아요, 사실. 주봉, 월봉 차트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콜럼버스 달걀 세우기에서 보듯 누구나 처음 시도하는 건 어렵지요. 한중미 펀드, 연금 펀드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프 들으면서 중국 ETF 투자 중인데 한국 ETF와 달리 편의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보니 장기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이 불안하니 마음이 자주 흔들리네요. 그 펀드 채슬리 알아서 펀드는 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다. 한 3개월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둠 김영익 박사는 어쩜 3,500포인트 온다더니 왜 비관론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윤지혜 대표님이 최고인 것 같네요. 우리 윤지호 지호 형님은 고수입니다. 중국 무술 영화에 나오는 치권의 대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시장에 그렇게 막 맞서지 않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아주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치권의 대가 같은 느낌을 듭니다. 근데 김영희 교수님 얘기가 좀 전에 어떻게 보면 60개월 이평선 얘기랑 비슷할 수도 있죠. 트럼프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내년에는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 관세를 내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성격상 무슨 일이든 다 해서 지지율 올려야 될 텐데 결국 핵심은 경제라 물가는 낮추고 주식시장은 무너지지 않게 인생 걸고 추진할 것 같네요.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이라 중간선거에서 지면 식물 대통령 될 테고 잘못되면 탄핵돼서 감방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내년에 트럼프가 어떻게든 이 중간선거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 부양이나 관세 내리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슬리는 왜 전력 섹터는 관심 섹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셨는데 우리가 이 B2B 비즈니스가 좀 다 어렵습니다. 뭐 조선도 어떻게 보면 B2B고 그죠? 반도체도 B2B고 전력 이런 것도 다 B2B다 보니까 이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고 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보다도 참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분명히 놓치는 섹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전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인지 모르겠네. HBM4는 통과됐나요?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리포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때리며 독도는 한국당, 중국의 한일 반관계 전략.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후 연일 대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이슈를 부각시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인데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역사 공조 시도에 일본이 경계하고 지난 18일 베이징시에서 류징숭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앞줄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중국 관영 매체에 올랐다. 일부러 이럴 때도 사진을 갖다가 그죠? 이렇게 손 넣고
여기 일본 가나이 마사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이렇게 좀 난처한 표정.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잘 잡았네요. 자, 중국 정부는 24일 마카오에서 개최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을 연기한다고 한국에 전달했고요.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대만을 둘러싸고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면서 이는 중일한 삼국 협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발언이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 연기로 이어졌다는 발언입니다. 자, 황구 신보 기자는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에 추가 공간을 개방한 데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고요.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본의 악질적인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 노선을 확고히 지키며 행동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굳이 한일 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고 중국 외교부가 이를 역사 문제로 연결해 답변한 셈인데, 자, 중국 인민일보 일본어 홈페이지에는 해당 문답을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 포털 사이트 이 바이두와 AI 서비스도 19일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하며 중국 정부와 궤를 같이 했고요. 바이두 백과사전은 그간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섬으로 단순 건조하게 표기했었는데, 야, 이렇게 바꿔줬네요.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변한 건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한일 간의 묵은 역사 갈등을 재점화하려는 계산이 있고요. 나아가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과거사를 공통분모로 한국과 밀착해서 대일 공동전선을 구축한 적이 있고요. 2013년에서 15년 당시 중일 관계는 센카쿠 열도 문제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심사 참배로 악화됐고 한일 관계 역시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돼서 3년 넘게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구도를 활용해서 한국을 견인하기 위한 매력 공세를 펼쳤고 2013년 방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안중근 의사를 기념할 수 있는 표지석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이 이듬해 하얼빈역에다가 아예 안중근 기념관을 개관하며 통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안중근은 중국에서도 존중받는 항일 의사라는 입장을 밝혔었네요. 이 사진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이天安门 광장에서 열린 중국 항일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보면 여기 시진핑 주석이고 오른쪽에 보면 후진타오, 요 왼쪽이 아마 짱쩌민 전 주석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푸틴, 그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2014년 7월 국빈 방한한 시 주석은 박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베 내각이 고노다마 작성 과정을 검증하는 데 유감을 표명하고 위안부 문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2015년은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항일전쟁 이 열병식에 미국 동맹국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군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신화통신은 지난달 28일 당시를 떠올리는 기사를 배포했었고요. 2014년 시 주석이 서울대 연설에서 임진왜란 당시 양국 군민연합과
항일 전쟁에서의 두 나라의 생사를 건 연대를 언급한 대목을 다시 소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어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애초부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왔고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언급 이전부터 이미 한국과 역사 문제를 매개로 일본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한령을 겪은 한국에서 반중 여론이 강해진 반면에 한일 양국 민심은 최근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10여 년 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고요. 나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중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셔틀 외교 등을 통해 이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면서 내년 초 개최를 목표로 했던 일중한 정상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는 한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잇따른 한일 군사 교류 중단에 대해서도 영유권 문제가 걸려 성사되지 못한 것일 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그 중국의 한일령은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정책의 한한령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던 것처럼 이번에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가 대놓고 중국 정부가 대놓고 지금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이 어떻게든 우리나라에는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올 수주 10조, 1조 9천억 규모 컨테이너선 7척을 또 따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선조로부터 1조 9천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하면서 하반기 수주 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선조로부터 1조 9,220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7척을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은 202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이번 수주는 글로벌 조선 시장의 친환경 전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가 되는데 특히 컨테이너선 분야는 국제회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함께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며 액화 천연가스 이중연료 LNG DF 듀얼 퓨어라는 거죠.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 자,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10조를 기록했고요. 이는 올해 연간 수주 목표의 한 70%에 해당되군요. 선종별로는 LNG 운반선 7척, 셔틀탱커가 9척, 컨테이너선 9척, 에탄 운반선이 2척, 원유 운반선 11척, 그리고 부유식 해양 생산설비, FLNG 예비작업 계약 1기 등 총 39척을 수주했습니다. 다양한 선종에서 고루 수주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현재 총 132척, 약 282억 달러에 달합니다. 올해 누적 수주가 10조 1,400억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걸 백록이라고도 하죠. 수주 받아놓은 게 41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상선 부문에서 양질의 안정적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지속해 연내 FLNG 프로젝트까지 완료된다면 수주 목표 초과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올해 이거가 발표될 수도 있겠다, 그죠? 수주 발표가. 올해면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도 수주가 나올 수 있나 보네요. 자, 거품 논란 속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
제가 이 제목 보면서 정말 살아남는 투자 전략이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자, 임태서 성균관대 교수님이시군요. 자, 미국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미국의 10월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은행 정책 위반자들도 일제히 신중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기 진단과 통화정책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의 부재는 금리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AI 관련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다시 한번 버블 논쟁에 휩싸이면서 주가 변동성이 급등하고 모멘텀을 잃은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빠져들었고요.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전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공매도하면서 유명해진 사이언 자산운용의 마이클 버리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대표 주자인 팔란티어를 공격적으로 공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면서 AI 관련 주식의 밸류에이션 거품 논쟁은 더욱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AI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밸류에이션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최근의 조정 국면은 4월부터 시작된 급등세로 인해서 시장의 피로감이 쌓이고 투자자들이 일단 신중 모드로 돌아서면서 나타난 일시적 조정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AI 관련 엄청난 투자 열풍이 미국의 주식시장 화랑세뿐만 아니라 경기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 역시 AI 관련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계획되고 있으며 최근의 주식시장 화랑세도 AI 관련 주식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젠슨 왕이 한국의 GPU 26만 장을 우선적으로 할당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AI 관련 투자는 광풍으로 지나고 있다. 자,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규모 투자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거시경제적으로는 과연 AI 투자가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투자가 과연 언제쯤 의미 있는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모두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직 매우 불확실한 투자 효과에도 일단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학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전혀 없다. 과거 대부분의 신기술이 실제 적용되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AI 역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생산성에 의미 있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짐작할 뿐이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는 AI가 산업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어 생산 과정에 적용된다면 궁극적으로 생산성이 15%가량 향상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하지만 역시 언제쯤 산업 현장에 완전히 장착되어 적용될지는 매우 불확실하고 현재의 낙관적 예상보다 훨씬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고, 아마도 기업들이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할 거다. 자, AI가 과연 언제쯤 어떻게 적용되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가테크 기업들과 오픈 AI 등의 AI 선도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메가테크 기업들까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 연한을 2배로 늘리면서 실적을 부풀리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도 하다. 아직 현금 창출 능력이 미약한 오픈 AI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들과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 규모에 합의를 했고요.
야, 1조 달러면 1,400조입니다. 1,400조. 야, 이런 대규모 투자가 언제쯤 본격적으로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매우 불투명함에도 비상장 기업인 오픈 AI를 비롯해 소위 AI의 선두주자로 여겨지는 기업들의 투자자들은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하고 있다고 밝힌 팔런티어는 지금 PER 23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순이익이 급증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모델만으로는 쉽게 이 가격을 정당화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러한 AI 관련 일부 주식들의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이 거품 논쟁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 한 걸음 물러서서 적정 가치 찾기. 여기서부터 읽을 걸 그랬네요. 일부 AI 관련 주식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주도주에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워진 성장성과 혁신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요약이 됩니다. 결국 개별 주가나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미래 현금 창출 능력, 즉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이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메가테크 주식들에서 금리 인하에 민감한 아직 크게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는 중소형 주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전반적인 멜트업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단기적으로 늦춰지더라도 금리 인하 추세는 지속될 것이기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소형주들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주식시장이 거품이라면 당분간 거품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S&P 500 슐러 케이프 물가를 어느 정도 고려한 P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시절이 40이 넘었었는데 지금 그 언저리까지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이 케이프가 15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이 거품인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곧 거품이 붕괴할 상황인지는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지만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거품이 붕괴할 때를 대비한 투자 전략이 있을까? 거품이 붕괴해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포트폴리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수단인 ETF는 패시브와 액티브 모두 상당한 AI 관련 주식을 담고 있어서 거품 붕괴 시 수익률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AI 관련 투자를 선도하고 있는 메가테크 주식들과 팔란티어 등 AI 선도 기업들만 오른 것처럼 보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참 동안 소외됐던 이머징 마켓이나 유럽 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거품 붕괴 시 타격은 불가피하다. 자, 결국 이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주식들은 TSMC, 전자, 닉스 등의 AI 관련 주식들이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거품이 붕괴하길 마냥 기다리며 손 놓고 있거나 국채 투자만을 고집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부분의 투자는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파도를 타면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 결국 기댈 곳은 밸류에이션인데 개별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에이션이 투자의 타이밍이나 시장의 변곡점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언젠가는 적정의 밸류에이션으로 회귀하곤 했으나 그나마 믿어볼 수밖에 없다. 필저의 밸류에이션 강의에서 지난 100년간의 S&P 500을 기반으로 이 슐러 교수의 케이프 10년 평균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의 수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성과를 비교하곤 하는데 결국 비싸게 산 주식은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곤 했다. 좀 길게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품 논란 속에서 살아남을까? 저보고
코로나 때 어떤 분이 박세익 전무는 가치 투자자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쌀 때 사라 그러고 비싸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저 사람은 가치 투자자다. 네, 그렇게 가치 투자 연구소인가 어디에 글이 올라온 걸 보고 하긴 그러네. 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모멘텀이 있는 주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위에서 저희가 고객 자금을 받지 않았고 너무 비싼 영역이면 저희가 주식을 파는 이유가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 바닥이 나오고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빠지고 이런 거는 지나고 보니까 반 맞고 반 틀리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그래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렇고 트럼프 관세 때도 그랬고 확실하게 싸다 싶을 때 용감하게 지르는 거 그거 하나만 그래도 할 줄 알아도 시장에 있어서 그래도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늘 냈던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거품 논란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투자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서 발을 뺀다. 이달 10조 던진 외국인 언제 돌아오나? 그러게요. 자, 상승장을 주대해온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짙어지자 외국인 매도세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면서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달 들어서 지금 9조 5천억 팔았고요. 어제까지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 5조 3천억을 매수했던 거랑은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 8월 제외하고는요. 지난 5월부터 1조 1,600억, 6월에는 2조 7천억, 7월에는 6조 3천억, 그리고 8월에는 7조 5천억 정도, 10월에도 5조 이 정도 샀었는데 최근에 팔았다는 거죠. 이달 외국인 매도세는 반도체 투톱에 집중이 됐고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하이닉스를 7조 5천억, 전자를 1조 4천억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미증시의 AI 거품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후퇴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외국인 매도세가 추세적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AI 산업의 성장 흐름이 견고한 만큼 반도체 이익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거품 논란을 잠재운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감지가 되고요. 젠슨 황 CEO는 지난 19일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클라우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품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월 상성인 증권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올해 3분기 전체 매출 중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0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향후 AI 인프라 수요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그 수혜주가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고요. 향후 AI 인프라 투자에 구조적 성장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변준호 연구원은 이달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외국인의 차익 실현 상황은 단기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라서 AI 업황과 버블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 FOMC 금리 동결 우려가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판단되며 원달러 환율이 지난 비상계엄과 상호관세 우려 국면 수준인 1,470원까지 하락하며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 비슷한 기사가 있는데 알다가도 모를 외국인 SK 하이닉스 7조 던지고 갈아탄 종목. 뭘 갈아탄 거죠? 자, AI 거품론 속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죠.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재차 60만 닉스를 돌파했고,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고평가 논란 속에 닉스를 대거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죠. 어제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석 달 전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3분기 매출 가이던스의 상단을 550억 달러로 제시했고, 전문가들도 가이던스 상단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570억 달러로 한 4%가량 더 높았습니다. EPS도 예상치 1.25달러보다 높은 1.3달러를 기록했고, 연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4분기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매출액을 65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이게 시장이 내다본 616억 달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젠슨왕 CEO는 최근 AI 버블론을 염두에 둔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하면서 블랙웰 판매량은 차트에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클라우드용 GPU는 품절 상태라면서 우리는 AI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87만 원으로 올린 보고서가 등장을 했고, 김동원 KB증권 리서치 본부장도 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심장인 HBM, 그리고 고용량 서버 DRAM, 그리고 ESSD 등 AI 메모리 모든 분야에서 독과점적인 공급 지위를 지속하며 사실상 적수가 없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PR 5.8배 그리고 PBR은 2.2배인 하이닉스의 적정 시가 총액은 633조, 주가는 87만 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PR 9배인 TSMC 대비해서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무라 증권도 내년에 하이닉스가 99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12개월 선행 PBR 3배를 적용한 주가는 84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닉스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SK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넘어선 지난 3월 3일 이후 현재까지 7조 1,300억 가량의 매물을 던지면서 대거 이탈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 종목 1위입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순매도하는 대신에 이 기간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받는 바이오주로 갈아탔고요. 같은 기간 개인들은 하이닉스 5조 8천억 원치를 쓸어 담으면서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뭘 샀나 했더니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수혜를 받는 바이오주로 갈아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갈아탔다기보다는 여전히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죠.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연내 처리 앞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사라지면 시총 순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난 기사입니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실현되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가 사라지며 국내 증시에서 유의미한 이 시총 순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소각을 전제로 한 자사주 매입이 당연시되는 글로벌 증시에서는 상장사의 자사주가 시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권 방어와 재원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쌓아온 지주사와 증권사의 시총 순위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자, 시총 34위 기업인 SK는 자사주 물량을 배제할 경우에는 41위로 내려가고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지금 자사주 비중이 24.6%나 달하기 때문에 자사주가 모두 소각이 되면 18조 8,500억이던 시총이 14조 2천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자, 주요 지주사 가운데 자사주 비중이 또 가장 큰 롯데지주는 시총 118위에서 138위로 대폭 하락했고요.
롯데지주가 지난 6월 전체 발행 물량의 5%를 롯데물산에 매각한 뒤로도 자사주 비중이 27.5%에나 달합니다. 자사주를 시총 계산해서 제외하면 3조 2천억이던 시총이 1조 원가량 줄어들게 되고, 그 외에도 자사주를 17.5% 보유한 두산은 42위에서 45, 그리고 자사주 비중 15%의 LS는 83위에서 88로 떨어집니다. 증권대장주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비중이 전체의 22.98 이렇게 많아요. 와, 23%나 되네. 자, 그래서 시총이 자사주가 없어지면 47위에서 58위로 밀립니다. 보유한 자사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절반을 넘어서는 신영증권도 53%라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시총 순위가 146에서 208위로 급락하게 됩니다. 자,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연내. 야당은 기존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조합 등을 위한 자사주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시총에 자사주가 포함되는 형태로는 실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오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남우 한국가버넌스 회장은 국제금융사에서는 국내 주식의 시총에 자사주가 포함되는 것 자체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저평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정확한 기업의 가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긴 한데 하나의 큰 오류가 있어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사주만큼 물량이 줄어드니까 현재 가격 곱하기 100만 주가 뭐 80만 주 되면 분명히 시총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사주를 소각을 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가 10조인데 자사주 소각했다고 해서 8조가 되고 7조가 되면 이거는 기업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수는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총이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만큼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